몇 년 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의 주인공인 정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마을에는 귀신 다리라고 불리는 오래된 다리 하나가 있었고 그 다리에 얽힌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괴담에 의하면 그 다리는 밤이 되면 귀신이 출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 그 다리를 건너면 귀신이 따라와 집까지 쫓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정민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낡은 전설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보름밤, 정민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그는 집으로 가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귀신 다리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겁을 주며 귀신을 조심하라 했지만 그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그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고요함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그의 귀를 스쳐갔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자꾸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일어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분명히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눈을 꽉 감고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민은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로에 절어 일어난 그는 어젯밤 일을 꿈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TV가 자주 혼자 켜졌다가 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민은 그제서야 정말 어떤 존재가 자신을 따라온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이 괴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그 다리에는 오래전 어떤 여자가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상심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다리 근처에서는 종종 여인 의연혼이 목격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혹시 자신이 그 여인의 영혼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그 다리 위에 작은 제단을 쌓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로 놀랍게도 집 안에서 벌어지던 괴현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이 일을 계기로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다리에 대한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 다리는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있지만 정민의 경험담 덕분에 더 이상 밤에 그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이 되면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항상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어느 더운 여름 도시에 살고 있는 영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동안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던지고 시원한 시골 바람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죠. 조부모님의 집은 작은 산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주변은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시원한 바람과 플레음의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밤이 되면 조용한 것이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영수는 오랜만에 스마트폰도 내려놓은 채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울려 퍼지는 묘한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안개가 집 주변을 덮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영수는 슬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영수는 조심스럽게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부모님이 그 근처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오래된 폐가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두려움이 영수를 엄습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영수는 곧게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수가 다가가자 천천히 뒤돌아섰고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폐가에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인물이 영수에게 손짓했습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죠. 머리가 하얗게 변한 영수는 결국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순간 뭔가가 영수의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워 정신을 잃고 말았던 영수는 다음 날 아침 조부모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발목 주위에는 마치 손으로 움켜쥔 듯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영수는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의 충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본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끝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름이면 다시금 떠오르는 한국의 전설 같은 공포 썰 중 하나로 이를 읽는 사람들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자주 회자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당신이 상상력을 발휘해 더욱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매우 길게 작성해 볼게요. 이 공포 이야기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친 하루를 보낸 나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역은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나는 언제나 타던 노선의 막차 시간에 맞춰 역에 도착했고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자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은 무언가 이상했다. 열차 내부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도 조용했다. 막차이긴 했지만 예상보다 사람들이 적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지 잠에 빠져들었고 나 또한 자리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열차는 한 정거장 지나가며 사람들이 내리고 더욱 한산해졌다. 어렴풋한 졸음 속에서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맞은편 좌석의 구석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쓰고 코트에 몸을 감싼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시선은 점점 불안감을 자아냈고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려 했다. 그러나 창밖은 마치 검은 장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저 나의 초조함만 더할 뿐이었다. 몇 정거장 더 지나자 이제 열차에는 나와 그 남자 그리고 얼핏 보이는 다른 승객 몇 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 정거장마다 그 남자가 내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다. 설마 같은 목적지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중 열차가 다음 정거장에 정차하자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안심이 되려는 순간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공포가 엄습했고 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쪽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듯 걸었다. 그는 계속해서 뒤를 따라왔고 나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나왔다. 그러나 그 남자도 함께 내렸음이 느껴졌다. 짧은 시간 동안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의 복도를 미친 듯이 달리던 나는 갑자기 멈칫하고 말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뒤돌아보니 그 남자는 더 이상 뒤따라오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피던 나는 주위를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분명 내가 있는 곳은 아까와 같은 지하철역이었지만 어딘가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선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지나가는 전동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과연 그 남자는 누구였을지, 왜 나를 쫓아왔던 것인지. 지하철의 무서운 소문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배회하는 영혼이라든가 지하 땅 및 세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 하지만 뭔가 이질적인 뉘앙스가 더해졌다.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충격으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화기 화면에는 시간이 멈춘 듯 시계가 멈춰 있었다. 공포는 점점 커져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동차 한 대가 내 앞에 나타났다. 무작정 그 안으로 뛰어들 듯 하게 되었고 기묘하게도 그 차 안에는 아까 전 구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태연히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무언가 말을 걸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곧장 출입문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은 사라지고 온통 벽으로만 둘러싸인 공간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탈출할 수 없는 미로처럼 말이다. 남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무슨 이유에선지 두려움이 점점 사그라들었다. 그러자 그제야 남자의 모습이 조금 선명해졌다. 낯선 남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마주친 것은 그저 나의 두려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뜨니 나는 다시 지하철역의 익숙한 플랫폼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 심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졌다. 그 남자의 모습에도 말이다. 지하철은 항상 같은 모습이었지만 가끔 미묘한 소름과 더불어 떠오르는 그때, 그 밤의 기억은 나를 긴장시킨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했던 환영일 수도 있다. 과연 그날 밤 무엇을 본 것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 채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각별히 조심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언젠가 그나 자신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